이, 이걸로 접수되나요? 눈물 범벅이 된 젊은 여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블랙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40도의 고열로 경련을 일으키는 4살 아들이 안겨 있었어요. 여자의 낡은 옷 위로는 한겨울의 차가운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죠. 손에 쥔 카드는 방금 전 뺑소니를 당해 쓰러진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당장 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었죠. 자신을 의심하는 직원의 차가운 눈빛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제발 살려달라며 속으로 수없이 애원했죠. 대체 이 가여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서연, 28살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고작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뼛속까지 시린 2026년 2월의 어느 매서운 겨울날이었죠.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4살배기 아들 민준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아직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을 정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이미 굳게 잠겨 있었죠. 덜컥거리는 문고리를 잡고 당황하는 서연의 앞으로 65살의 시어머니 오말순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옆에는 35살의 얄미운 시누이 박지희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의 목숨값인 사망보험금을 이미 자기들 통장으로 쏙 빼돌린 상태였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핏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서연과 어린 민준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너 같은 재수 없는 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야. 오말순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죠.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명치 끝이 찢어지듯 아파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인격살인이었어요. 시누이 박지희는 비웃음을 흘리며 낡은 짐가방을 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남편과 찍은 가족 사진이 차가운 시멘트 위로 툭 떨어졌죠. 영하 15도의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모자의 여린 살갗을 사정없이 후벼 팠어요. 서연은 덜덜 떠는 아이를 자신의 코트 안으로 꽉 품어 안았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었죠. 하얗게 질린 그녀의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무겁게 닫히는 철문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닫힌 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어요. 당장 오늘 밤 바람을 피할 방 한 칸조차 모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정했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괴물로 변해버린 거였죠. 돈 앞에서는 핏줄의 정이고 뭐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서연의 낡은 운동화 밑창으로 살얼음이 낀 바닥의 냉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가락 끝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거리의 화려한 설날 장식들은 오히려 모자의 비참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명절을 앞두고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든 사람들은 다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걷는 서연의 처진 어깨 위로만 유독 차갑고 매서운 눈보라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이 불쌍한 모자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참으로 잔인한 밤이었죠. 엄마, 추워. 등에 업힌 내 살배기 민준이가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먹였습니다. 서연은 명치 끝에 걸린 돌덩이를 삼키며 아이의 손을 연신 비벼주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절대로 없었죠.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주워 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어붙은 눈밭이 서걱거리며 서글픈 소리를 냈어요. 지독하게 차갑고 한없이 외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다 털어봐야 수중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여간에 갈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였어요. 그래서 서연이 발길을 돌린 곳은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었죠. 꽁꽁 언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그녀는 어두운 밤거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보라는 멈추지 않고 모자의 구분 등 위로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죠.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이 가여운 모자는 지독한 겨울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설날을 하루 앞둔 서울역 대합실은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양손에 화려한 선물 상자를 든 귀성객들은 저마다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어요. 그 다정하고 눈부신 풍경 한가운데서 남루한 옷차림의 서연 모자만이 둥둥 떠다니는 초라한 외딴섬 같았죠.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려 퍼질수록 서연이 딛고 선 대리석 바닥의 한기는 뼛속 깊이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눈부시게 따뜻한데 왜 우리 모자의 세상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걸까요? 그때 서연의 굽고 앙상한 등 뒤에서 짐승처럼 거칠고 쇳소리 섞인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얇은 포대기에 쌓여 엎인 내 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급성천식으로 가쁘게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작은 이마에 차가운 손을 얹어본 서연은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죠. 체온계가 없어도 40도가 훌쩍 넘는 고열이라는 것을 어미의 본능으로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미친 듯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서연은 다급하게 끓어오르는 어미의 마음을 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피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원했어요. 우리 애가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훨씬 더 매섭고 잔인했죠. 명절 연휴에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모두가 서연을 외면하며 고개를 싹 돌려버렸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은 서연의 손길을 불쾌하게 뿌리치며 멀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넓은 대합실이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녀 앞에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기쁨과 설렘에 취해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가쁜 숨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아버렸어요. 서연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허옇게 얼어붙고 말았죠. 헐떡이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웅크린 서연의 모습은 잔인한 세상에 완벽하게 버려진 가여운 짐승 같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세상 사람들의 인심은 그저 차갑고 모질기만 했어요.
등에 업힌 민준이의 작은 입술이 어느새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아이의 흉곽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락 내리락하며 위태롭게 떨렸어요. 서연은 갈라진 손끝으로 아이의 창백한 뺨을 쓰다듬으며 짐승처럼 소리 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아이마저 집어삼키려는 것 같아 명치 끝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을 파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애끓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당장 일어나지 않았죠. 서연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뻗어 낡은 코트 주머니 속을 미친 듯이 뒤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어요. 병원 응급실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비참한 액수였죠. 당장 택시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난한 어미라는 사실이 서연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세상 천지의 돈 냄새를 맡지 못하면 생명조차 구해주지 않는다는 끔찍한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절망의 그림자는 그녀의 목을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죠. 이대로 가만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는 피 같은 내 새끼가 얼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서연은 피가 맺힌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는 대합실을 뒤로하고 그녀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어두운 역광장 밖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기적이라도 바라는 처절한 심정으로 나선 길이었지만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무섭게 입을 벌리고 있었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지독한 눈보라 속에서 불쌍한 모자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울역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서연은 어둡고 후미진 뒷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낡은 코트 자락이 힘없이 펄럭였어요. 아이의 거친 숨소리는 귓가에서 점점 더 잦아들고 있었죠. 당장 문을 연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야만 피 같은 내 새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꽁꽁 엄발을 내디디며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저만치 앞쪽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이 등골을 서늘하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간 서연의 두 눈이 공포로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노인을 친 오토바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뺑소니를 치고 달아난 뒤였죠. 노인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하얀 눈밭을 무섭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당장 지혈하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목숨을 잃을 게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거친 숨만 몰아쉬며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서연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등에서 헐떡이는 민준이의 온기가 식어가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내 아이도 죽어가는데 내가 누굴 도와? 서연은 뒷걸음질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내면의 목소리와 싸워야 했죠. 주머니에는 5,000원밖에 없고 아이는 당장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여기서 남을 돕다가 지체하면 내 새끼가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3초의 망설임이 서연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끝내 그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노인의 파랗게 질린 얼굴이 마치 버림받은 자기 자신의 모습 같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절망했던 대합실에서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마저 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이 할아버지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억울하게 죽고 말게 뻔했어요. 서연은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며 무거운 결심을 내렸죠. 같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약자로서 도저히 그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등에 업힌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내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혔습니다. 엄마가 금방 올게. 조금만 버텨줘.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춘 그녀는 지체 없이 낡은 가방을 열어젖혔어요. 짐을 쌀 때 챙겨온 보풀이 일어난 노란색 수면 조끼가 손끝에 잡혔죠. 그것은 꽁꽁 엄민준이에게 입힐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유일한 여벌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막을 만한 깨끗한 천은 서연의 가방에 오직 그 수면 조끼뿐이었어요.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노란색 수면 조끼를 양손으로 힘껏 부여잡았습니다. 찌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두툼한 천이 반으로 길게 찢어졌어요. 피 같은 내 새끼의 옷을 찢어내는 어미의 숭고하고도 처절한 희생이었죠. 서연은 찢어진 조끼를 뭉쳐쥐고 노인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상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뽀얗고 예쁘던 노란색 천이 순식간에 시뻘건 핏빛으로 무섭게 물들어갔어요.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서연의 손은 온통 붉은 피로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서연은 도로변으로 뛰어나가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침 빈 차 등을 켜고 달려오던 택시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어요. 기사님, 제발 이 할아버지 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서연이 피 묻은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택시기사는 피를 흘리는 노인을 보고 흠칫 놀라며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차 시트에 피가 묻고 골치 아픈 일에 엮일까봐 미적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서연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를 뒤져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인 꼬깃꼬깃한 5,000원을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예요. 제발 가까운 응급실에만 내려주세요. 그녀는 피 묻은 5,000원짜리 지폐를 기사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죠. 서연의 처절한 눈물과 절박한 외침에 기사도 결국 노인을 뒷좌석에 싣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택시의 붉은 후미등을 바라보며 서연은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전 재산마저 잃고 피투성이가 된 이 가여운 여자는 숨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멀어지는 택시의 붉은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던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앉은 내 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고 있었죠. 서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소복하게 쌓인 아스팔트 바닥 위로 무언가 반짝이는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방금 전 피를 흘리며 실려간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택시에 오르다 떨어뜨린 물건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있는 묵직하고 낡은 검은색 카드였어요.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눈밭에 떨어진 검은색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묵직했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성진대학교병원 VIP라는 은빛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남의 물건이고 함부로 쓰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그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품 안에서는 핏덩이 같은 내 새끼의 심장 박동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민준이의 새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개미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하얗게 넘어가려는 것을 본 순간 서연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말았죠. 그녀는 피 묻은 블랙카드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아이를 둘러엎은 채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어요. 칼날 같은 눈보라가 뺨을 때리고 살점을 도려내는 듯 했지만 두 다리의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만이 가여운 어미를 밤거리로 미친 듯이 내몰고 있었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눈길을 달려 마침내 성진병원 응급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밝고 하얀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는 로비는 밖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어요. 하지만 피투성이 낡은 코트를 입은 서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한겨울의 눈보라보다 훨씬 더 차가웠죠. 보호자분, 접수부터 하셔야 진료봅니다. 원무과 직원의 사무적이고 냉랭한 목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야간 응급 진료비를 낼 돈이 없으면 당장 아이를 안고 쫓겨나야 할 판이었어요. 서연은 숨 넘어가는 아이를 고쳐 업고 응급실 구석에 있는 무인 수납기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검은색 카드를 꺼내 들었죠. 카드를 기계에 밀어 넣으려는 찰나 도둑질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머릿속을 하얗게 지배했어요. 제발 우리 애만 살려주세요.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결국 남의 카드를 기계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피 말리는 서스펜스가 응급실의 정적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죠. 잠시 후 띠릭하는 경쾌한 결제 승인음이 고요한 응급실 로비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는 최상위 프리패스라는 초록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서연은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풍이 꽁꽁 언 발끝을 부드럽게 감쌀 때 살았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민준이를 데려갔고 아이는 마침내 가쁜 숨을 편안하게 고를 수 있었어요. 남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눈물겨운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낡고 허름한 여관방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긴 민준이는 새근새근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아이의 따뜻한 이마를 쓰다듬던 서연의 뺨 위로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장 아이의 목숨은 구했지만 서연의 영혼은 매일 밤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생명을 구하고서도 그 노인의 카드를 훔쳐 달아난 끔찍한 도둑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요. 은혜를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갚았다는 자책감이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조여왔어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블랙카드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소리 죽여 짐승처럼 흐느꼈어요.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미망인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했죠. 아이를 살리겠다는 어미의 본능이 결국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끌고 갈 것만 같은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어요. 숨을 쉬는 매 순간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 고통스럽기만 했죠. 바로 그때 정막이 흐르던 창밖 너머로 삐뽀삐뽀하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서연의 심장은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고 말았어요. 우리 애는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애는 어떡해. 그녀는 파들파들 떨며 잠든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고 방구석으로 숨어들었죠. 아이를 살렸다는 안도감은 어느새 도둑질을 했다는 처절한 죄책감과 공포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여운 어미의 핏빛 죄악은 어떤 무서운 대가로 돌아오게 될까요? 며칠 뒤 낡고 허름한 여관방의 얇은 문을 누군가 무겁게 두드렸습니다. 깜빡 얕은 잠이 들었던 서연은 심장이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떨리는 눈으로 바라본 문틈 사이로는 시커먼 그림자들이 무섭게 어른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남의 카드를 훔쳐 쓴 죄로 경찰이 수갑을 채우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문고리를 간신히 쥐었어요. 핏덩이 같은 내 새끼를 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고 말았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내려다보며 물었죠.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그 서늘한 목소리에 서연은 방구석에 잠든 민준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애는 어떡해요. 여관방이 떠나가라 오열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뼈저린 후회와 짐승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죠. 핏기가 가신 얼굴로 싹싹 비는 모습이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사내들은 울부짖는 서연의 외침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가시면서 하시죠. 함께 모시겠습니다. 남자는 서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밖으로 대기 중인 검은색 최고급 세단으로 그녀를 이끌었죠. 서연은 잠에서 깬 민준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체념한 듯 차가운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쓸쓸한 겨울 풍경을 보며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구나 싶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도둑질을 한 못난 어미 때문에 아이마저 고아원으로 가게 될까봐 가슴이 미어 터졌죠. 하지만 숨막히는 침묵을 뚫고 도착한 곳은 차가운 철창이 있는 경찰서가 아니었어요. 미끄러지듯 차가 멈춰선 곳은 며칠 전 그녀가 아이를 안고 뛰었던 성진대학교 병원의 지하 주차장이었죠. 사내들은 어리둥절한 서연을 이끌고 층수 버튼조차 없는 비밀스러운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조용히 꼭대기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서연의 심장은 또 다른 공포로 터질 것만 같았어요. 카드의 주인이 엄청난 권력자라서 경찰 대신 직접 사설. 경호원들을 풀어 나를 잡아온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덜덜 떨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고 넓은 복도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이 빛나는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최고급 5성급 호텔에 더 가까웠죠. 지나가는 간호사들조차 숨소리를 죽일 만큼 무겁고 압도적인 정적이 그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낡고 냄새나는 패딩을 입은 서연의 남루한 처지가 그 화려함 속에서 더욱 비참하게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춰 선 곳은 복도 가장 끝에 위치한 굳게 닫힌 거대한 병실 문 앞이었죠. 남자가 묵직한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자 넓고 눈부신 병실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품에 안은 민준이의 두 귀를 꼭 막아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벌벌 떨며 안으로 걸음을 옮겼죠. 당장이라도 카드를 도둑맞은 분노한 주인이 불호령을 내리며 뺨을 올려붙일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어떤 욕설과 매질이라도 다 달게 받겠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미친 듯이 때리는 피 말리는 일. 초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죠. 잠시 후 무거운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마른 기침 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넓은 병실 한가운데 놓인 침대 위에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기대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바로 며칠 전 서울역의 차가운 눈밭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바로 그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노인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죠. 강만석 회장은 붕대가 감긴 머리를 매만지며 서연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살려줘서 고맙네. 그 낮고 묵직한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두 다리에서 거짓말처럼 스르륵 힘이 풀려버렸죠.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푹신한 카펫이 깔린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경찰서에 끌려가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극도로 조여있던 긴장감과 끔찍한 공포가 한순간에 끊어지며 서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왈칵 쏟아지는 오열이 터져나오고 말았죠. 바닥에 엎드린 서연은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살기 위해서 남의 카드를 훔친 끔찍한 도둑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처절한 고백에 강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가여운 여자가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마음고생을 했을지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평생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늙은 호랑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훅 치밀어 올랐어요. 강 회장은 거친 숨을 고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서연을 따뜻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는 도둑이 아니야.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내 목숨을 살려낸 유일한 생명의 은인이지.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죄책감의 돌덩이가 눈 녹듯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죠. 한겨울에 모진 칼바람만 맞으며 살아온 그녀의 상처투성이 영혼 위로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압도적인 따뜻함이 쏟아져 내렸어요. 절망과 공포로 가득했던 비극의 무대가 완벽한 구원의 공간으로 극전환을 맞이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강만석, 72살의 그는 대한민국 최고 의료재단인 성진병원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를 가리켜 피도 눈물도 없는 늙은 호랑이라고 불렀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 거대한 철의 요새를 쌓아 올리는 동안 그의 심장은 완벽하게 얼어붙고 말았죠. 오직 숫자와 이익만을 맹신하며 약한 자들을 짓밟고 꼭대기까지 올라온 냉혹한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병원이란 생명을 살리는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거대한 돈을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일 뿐이었어요.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통치 방식은 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라도 병원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목을 잘라버렸죠. 두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이유 역시 아픈 사람을 돌보라는 숭고한 뜻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거대한 제국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튼튼한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칭찬 한 번, 다정한 포옹 한 번 없이 아이들을 오직 성적과 결과로만 무섭게 채찍질하며 키워냈죠.
그러던 어느 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한 두 아들이 무료 진료소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 회장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고 말았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서재의 무거운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돈을 못 벌면 그게 백정이지 의사냐. 그의 잔인한 호통이 떨어지자 아버지를 바라보던 두 아들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빛마저 차갑게 꺼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이 아닌 괴물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상처받은 두 아들은 미련 없이 아버지의 곁을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오직 비서실을 통해서만 차가운 업무 보고를 주고받는 철저한 남남이 되어버렸죠. 명절이 되어도 며느리와 손주들은 늙은 시아버지의 거대한 저택에 단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수천억 원의 재산과 최고의 권력을 쥐었지만 그의 곁에는 피를 나눈 가족의 따뜻한 온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대저택은 숨이 막힐 듯 적막하고 썰렁한 얼음성일 뿐이었죠. 그렇게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늙은 호랑이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쓸쓸하게 늙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설날. 전야에도 그는 텅 빈 저택의 고독을 견디지 못해 홀로 밖을 서성거렸어요. 수행 비서조차 물리치고 차가운 겨울 거리를 걷던 중 그만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지고 만 것이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그를 돕기 위해 멈춰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도 그 순간만큼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쏟으며 강 회장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비참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다가온 순간 그제야 자식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돈만 쫓느라 피부치들을 모두 잃어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이 숨통을 끊어놓을 듯 사무치게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객사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 진심으로 울어줄 가족 하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늙은 호랑이의 눈가로 회한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죠.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서연이 죽어가는 그의 곁으로 다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자기 자식마저 숨이 넘어가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 옷을 찢어 피를 막아주었어요. 주머니를 다 털어 택시를 잡아준 그녀의 그 맹목적이고 숭고한 선의가 얼어붙은 늙은 호랑이의 심장을 강하게 쥐고 흔들었죠. 그래서 강 회장은 침대에 기대앉아 자신을 살려낸 이 가여운 미망인을 하염없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의 요새에 드디어 한 줄기 뜨거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강만석 회장의 남모를 배려로 서연은 성진병원 로비의 청소부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병원비도 갚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열렸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반짝이도록 쓸고 닦았죠. 그런데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VIP 병동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신우이 박지희와 로비 한가운데서 딱 마주치고 만 거예요. 신우이는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벌레를 씹은 듯한 표정으로 차갑게 코웃음을 쳤죠. 도끼가 바짝 오른 신우이는 서연의 입사 기록과 지난 응급실 결제 내역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제된 카드가 다름 아닌 혼수 상태인 강 회장의 블랙카드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신우이의 입가에 아주 소름 끼치고 비열한 미소가 번졌죠. 뻔뻔한 과부년이 늙은 회장의 카드를 훔친 것도 모자라 감히 내 직장까지 기어들어왔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신우이는 회장이 의식을 되찾기 전에 서연을 절도죄로 완벽하게 엮어 감옥에 쳐넣기로 결심했어요. 그야말로 피 말리는 타임어택이 시작된 것이죠. 신우이는 당장 보안 요원들을 이끌고 로비로 내려와 서연이 밀던 청소 카트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더러운 구정물이 대리석 바닥으로 사방팔방 튀었어요. 거지 같은 년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누굴 호구로 알고 회장님 카드를 훔쳐?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폭언이 넓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죠. 영문도 모른 채 대걸레를 쥔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또다시 끔찍한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놀란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몰려들었지만 모두가 무서운 원무과장의 눈치만 보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쌍한 서연을 위해 나서주지 않는 끔찍한 군중의 침묵이 이어졌어요. 서연은 차가운 구정물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며 눈물로 애원했죠. 형님,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민준이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신우이에게 서연의 처절한 눈물은 그저 짜증나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의 수갑이 채워질 위기였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이 도둑년 당장 경찰에 넘겨. 신우이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지자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서연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낚아챘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서 진실을 밝혀주기 전에 꼼짝없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생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억울함과 공포에 질린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세상 천지의 억울한 약자를 구원해 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낡은 빗자루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나라와 신우이의 비싼 구두코를 툭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병원에서 30년을 근속한 짬바 넘치는 로비 청소반장 최복순 할머니였습니다. 네네, 우리 잘나신 과장님. 여기 먼지나니까 길 좀 비키시죠. 반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우이의 구두 위로 빗자루질을 벅벅 해댔습니다. 당황한 신우이가 얼굴을 붉히며 뒤로 물러서자 요원들의 소나기가 엉겁결에 느슨해졌죠. 서연을 괴롭히던 지독한 먹구름 사이로 시원한 사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이었어요. 반장님은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구정물이 담긴 양동이를 발로 슬쩍 차서 신우이의 앞길을 완벽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떠는 서연의 손목을 잽싸게 낚아채어 좁은 비품실 안으로 쑥 밀어 넣었죠. 아이고 서연아, 밥은 먹었니? 저 독사 같은 기집애 신경 쓰지 마라. 투박하지만 온기가 가득한 그 반말 한마디에 서연의 멍든 가슴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끼리 뭉쳐 만들어낸 눈물겹고 통쾌한 반격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병원 한복판에도 따뜻한 사람의 정은 살아 숨쉬고 있었죠. 하지만 비품실 문 밖에서는 독이 오른 신우이가 당장 문을 부수라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이제 로비 입구까지 들이닥쳤고 반장님 혼자서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신우이의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쿵쾅거리며 다가올 때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죠. 제발 회장님이 깨어나셔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고리가 거칠게 덜컹거리는 이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을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경찰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마침내 로비 입구를 넘어 비품실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신우이 박지희는 승리에 도취된 얼굴로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문을 부수라고 악을 썼어요. 쾅쾅거리는 무서운 소리에 비품실 구석에 웅크린 서연은 두 귀를 막고 덜덜 떨 수밖에 없었죠.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감옥에 끌려갈 생각에 숨통이 꽉 막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반장 최복순 할머니가 앞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억울한 약자들의 가녀린 방패가 결국 무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죠.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비품실 문이 거칠게 뜯겨나갔습니다. 도끼가 바짝 오른 신우이는 바닥에 웅크린 서연의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휘어잡고 로비로 질질 끌고 나왔어요. 경찰들이 번쩍이는 은빛 수갑을 꺼내 들고 서연의 가녀린 손목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죠.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애가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이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신우이는 악마처럼 비릿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찰나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맑은 알림음과 함께 열렸죠. 소란스럽던 넓은 로비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차갑게 얼어붙으며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한 사이로 전동 휠체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모습을 드러냈어요. 혼수 상태라던 강만석 회장이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두 눈을 부릅뜨고 나타난 것이었죠. 호랑이 같은 그의 서늘한 기운에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무시무시한 압도감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휠체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신우이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죠. 그 무서운 눈빛을 마주한 신우이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서연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표독스럽게 굴었냐는 듯 극도로 비굴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에 잔뜩 장착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물을 흐리는 끔찍한 도둑년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바짝 엎드렸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천박한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주름진 얼굴은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리칠 듯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덜덜 떠는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무서운 포효를 터뜨렸죠. 내 생명의 은인에게 뉘집개가 짖는 거냐?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인 줄 알았던 남루한 청소부가 천하의 강 회장을 살려낸 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신우이의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어 바스라지고 말았죠. 서연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경악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턱짓을 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짧은 명령을 내렸어요.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들고 신우이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죠. 박지혜 과장, 고인 사망보험금 불법 횡령 및 VIP 병동 비품 대금 착복 정황입니다. 서리빨 같은 비서실장의 낭독 소리에 신우이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악당의 목줄이 완벽하게 조여지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낱낱이 까발려지자 신우이는 눈을 까뒤집으며 숨을 헐떡였죠. 오만방자했던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을 견디지 못한 신우이의 다리 사이로 뜨거운 소변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비싼 명품 구두 아래로 누런 오줌물이 웅덩이를 만들며 퍼져나가는 참으로 원초적이고 비참한 꼴이었죠. 그토록 서연을 깔보며 짓밟았던 악녀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엄청난 사이다였어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신우이는 오줌물에 젖은 손을 싹싹 비벼대며 미친 듯이 살려달라 애원했죠.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오물을 바라보듯 한없이 차갑고 냉혹하기만 했어요. 당장 저 쓰레기를 경찰에 넘겨라. 횡령한 돈은 10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토해내게 만들어. 회장의 무자비한 선고가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신우이의 손목에 덜컥 수갑을 채웠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그저 한심하고 통쾌하기 짝이 없었죠. 악독한 빌런이 쫓겨나고 나자 무겁던 로비의 공기가 한순간에 맑고 시원하게 정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보던 청소반장 최복순 할머니가 빗자루를 치우며 만세를 부르듯 활짝 웃었어요. 아이고 꽃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서연이 억울해서 어쩌나 했는데 하늘이 도왔네. 할머니의 그 구수하고 통쾌한 외침이 굳어있던 사람들의 마음마저 시원하게 뻥 뚫어주었죠. 서연을 외면했던 사람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처럼 기필코 승리하기 마련이었어요. 강 회장은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려 눈물범벅이 된 채 주저앉아 있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갔죠. 그는 서연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두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꽉 쥐어주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깨어나는 게 늦어서 은인에게 몹쓸 짓을 겪게 했어. 그 진심 어린 따뜻한 사과에 서연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운 응어리가 왈칵 녹아내리고 말았어요. 지옥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가여운 미망인이 압도적인 권력자의 보호 아래 완벽하게 구원받는 눈부신 순간이었죠. 참으로 길고 끔찍했던 악몽이 영원히 끝을 맺었습니다. 신우이 박지희가 비참하게 쫓겨난 그날 이후 서연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가여운 미망인에게 그저 불쌍하다며 몇 푼의 돈을 쥐어주는 대신 원무과 정직원이라는 파격적인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낡고 냄새나던 청소부 작업복을 벗고 가슴에 성진병원 배지가 달린 단정한 유니폼을 입게 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평생 대걸레만 쥐던 그녀가 거대한 의료재단의 행정 업무를 맡게 된 엄청난 변화였어요. 하지만 정식 출근을 한 첫날부터 그녀의 앞길에는 낯설고 두려운 가시밭길이 무섭게 기다리고 있었죠. 고졸 출신인 서연에게 병원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수많은 숫자는 쳐다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외계어와 같았습니다. 회장의 백으로 굴러들어왔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도 그녀의 얇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로비 청소일이 훨씬 편하겠다는 나약한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핑핑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제 서류의 숫자 하나만 틀려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그녀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장실로 불려간 서연은 사람 키만큼 쌓인 두꺼운 장부를 마주해야만 했어요. 강 회장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결코 그녀의 어설픈 실수를 다정하게 넘어가주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혹독하게 행정 서류와 복잡한 병원 숫자를 읽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모르는 의학 용어가 나오면 사전을 씹어먹을 기세로 달달 외우라며 서재에서 호랑이처럼 무섭게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서연은 매일 밤 잠든 민준이를 눕혀놓고 좁은 방에서 눈을 부릅뜨며 서류와 씨름해야만 했죠. 쏟아지는 졸음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쫓아내는 참으로 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은 몽타주처럼 무섭게 흘러갔고 서연의 책상 위에는 깨알같이 적힌 메모지와 몽당 연필들이 수북하게 쌓여갔어요. 낮에는 원무과 창구에서 밀려드는 환자들의 거친 항의를 받아내고 밤에는 텅 빈 사무실에 남아 회계장부의 숫자들을 대조하며 밤을 새웠죠.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못해 눈가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가녀린 몸무게는 눈에 띄게 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핏덩이 같은 내 새끼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어미라는 이름은 그토록 끈질기고 억척스러웠죠.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새벽 2시가 넘도록 원무과 사무실 구석에는 홀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의료 수가표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서연의 코에서 갑자기 붉은 피가 툭 하고 떨어져 하얀 종이를 붉게 적셨어요.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가녀린 몸이 결국 한계에 부딪히며 끈적한 코피를 쏟아내고 만 것이죠. 휴지로 다급하게 코를 틀어막은 그녀는 결국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책상에 엎드린 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높은 벽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한 지팡이가 책상을 탁 하고 내리쳤죠. 잠이 오지 않아 병원을 순찰하던 강 회장이 피 묻은 서류를 쥐고 우는 서연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회장의 입에서 참으로 무섭고도 뼈아픈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울지 마라. 내 그깟 눈물 따위는 세상이 절대 안 받아준다.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그 잔인한 호통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고 말았죠. 세상은 징징대는 약자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덜덜 떠는 서연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 찌르며 차갑지만 진심 어린 무거운 충고를 건넸어요. 내가 불쌍해서 주는 돈은 한 달이면 바닥나지만 내 머릿속에 박힌 그 숫자는 평생 내 새끼를 지켜줄 무기가 된다. 그 투박한 말 속에는 단순한 은혜, 갚기를 넘어 가여운 미망인이 스스로 자립하기를 바라는 참 스승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강 회장은 서연이 남의 동정에 기대어 사는 나약한 식물이 아니라 어떤 폭풍 후에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거목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진심을 완벽하게 깨달은 서연의 뺨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죠. 서연은 소매 끝으로 핏자국과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다시 무서운 집중력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코피가 터지면 두루마리 휴지를 콧구멍에 쑤셔넣고 졸음이 쏟아지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기어코 서류의 숫자를 다 맞춰냈어요. 회장의 매서운 가르침은 그녀를 코피나게 괴롭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영혼을 가장 단단하게 재련하는 용광로가 되었죠. 불쌍한 과부라는 딱지를 스스로 떼어내기 위해 서연은 병원의 복잡한 생리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겁먹은 짐승이 아니라 날카로운 암사자처럼 빛났어요.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눈이 녹아내릴 무렵 서연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죠. 임원들이 모두 모인 주요 회의실에서 그녀는 VIP, 병동의 회계장부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의사와 원무과장들조차 쩔쩔매던 복잡한 숫자의 함정을 고졸 출신의 청소부였던 서연이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것이었어요. 회의실 구석 휠체어에 앉아 그 당당한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피와 땀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낸 여자는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답고 숭고했습니다. 서연이 원무과 정직원으로 자리를 잡고 병원의 봄날은 생각보다 무척이나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 살배기 아들 민준이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예전처럼 볼이 통통하게 오르고 생기가 넘쳤죠. 서연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할 때면 짬바 넘치는 청소반장 최복순 할머니가 아이를 맡아주며 살뜰하게 챙겨주었어요.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넓은 로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삭막했던 병원. 공기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옥 같던 겨울을 이겨낸 모자에게 찾아온 참으로 작고 소중한 평화였죠. 그러던 어느 한가로운 오후 반장 할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간 사이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로비를 볼볼거리며 돌아다니던 민준이가 그만 방향을 잃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쏙 탑승해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곳은 일반 직원들은 감히 발도 들이지 못하는 굳게 닫힌 꼭대기층 회장실 앞이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동화책 한 권을 가슴에 꼭 품은 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살짝 열린 틈 사이를 빼꼼히 들여다보았죠.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는 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4살 아이의 눈에는 그저 신기한 놀이터처럼 보였어요. 그 시각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한 고독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 최고 권력자의 자리라는 것은 그 누구와도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없는 지독한 얼음 감옥과도 같았죠.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삐그덕 열리며 조그마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 강 회장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허리춤에도 오지 않는 자그마한 꼬마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평생 비서들조차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떠는 호랑이 굴에 겁없는 하룻강아지 한 마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죠. 민준이는 강 회장의 무서운 얼굴을 보고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짤막한 다리로 아장아장 걸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동화책을 회장의 휠체어 팔걸이 위로 턱하니 올려놓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토끼 이름이 없어. 이름 지어줘. 아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매만지며 당돌하게 요구를 했죠. 평생 수천억 원의 결제 서류에만 사인을 해왔던 강 회장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그저 입만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호통을 쳐서 쫓아내야 할지 비서를 불러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티 없이 맑고 까만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회장의 늙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돈에 미쳐 자식들을 쫓아내고 손주들 재롱 한번 보지 못한 채 텅 빈 저택에서 늙어갔던 씁쓸한 과거가 스쳐 지나갔죠. 강 회장은 거칠고 주름진 손을 뻗어 낡은 동화책 속 하얀 토끼 그림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어요. 이 녀석 털이 아주 복스럽게 생겼구나. 그럼 복실이 어떠냐?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그 투박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회장 스스로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평생 남을 짓밟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던 철의 요새가 4살 꼬마의 티없는 미소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우와, 복실이 좋다. 할아버지 고마워. 민준이는 까치발을 들고 휠체어에 앉은 회장의 볼에 쪽하고 뽀뽀를 남겼어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하니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죠. 볼에 닿은 아이의 그 짧고 말캉한 온기가 늙은 호랑이의 굳어있던 가슴, 한 구석에 지진을 일으키듯 무서운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강 회장은 멍하니 빈 허공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람 냄새에 가슴이 뻐근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낯선 아이의 온기가 수백억짜리 금괴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26년 2월의 매서운 겨울도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하나둘 고향으로 떠났고 달력은 정확히 1년 전 서연이 차가운 눈밭으로 쫓겨났던 설날 전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텅 빈 병원 로비는 유난히 고요하고 쓸쓸했죠.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버림받은 서연에게 설날은 그저 상처를 들쑤시는 아프고 외로운 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직을 서며 텅 빈 병원을 홀로 지켜야만 했어요. 야간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던 강 회장은 늦은 밤 불이 켜진 지하 휴게실 앞을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 고개를 돌린 순간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서고 말았죠. 휴게실 구석의 낡은 탁자 위에는 서연이 밀가루 반죽을 떼어내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빚고 있었어요. 청소반장 최복순 할머니가 명절에 혼자 남은 모자가 안쓰러워 몰래 챙겨준 밀가루와 고기소였습니다. 서연은 잠든 민준이를 위해 볼에 밀가루를 잔뜩 묻힌 채 손놀림을 멈추지 않고 있었죠. 강 회장의 시선이 서연의 손끝에 머무는 순간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숨을 헐떡이며 크게 요동쳤습니다. 서연이 빚고 있는 만두의 모양이 흔히 먹는 반달 모양이 아니라 양쪽 끝을 안으로 오므려 주름을 꽉 쥔 아주 독특하고 옛날식인 복주머니 모양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강 회장이 아주 어릴 적 가난한 단칸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명절마다 정성껏 빚어주시던 바로 그 이북식 복주머니 만두와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평생 돈을 긁어 모으느라 까맣게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찌르고 들어왔어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훔쳐보던 늙은 호랑이의 두 눈에 순식간에 붉은 핏발이 서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주름진 입술 새로 새어나온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휴게실 복도에 스며들었죠. 돈이 최고라며 자식들마저 내쳤던 자신의 비참한 인생과 가난하지만 자식을 위해 만두를 빚는 저 숭고한 어미의 모습이 겹쳐지며 시각적 최루탄이 무섭게 터져버렸어요. 평생 쌓아 올린 철의 요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명절의 노스텔지어가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완벽한 무장해제의 밤이었습니다. 휴게실 구석에서 숨죽여 오열하던 강 회장은 다음 날 아침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명절 아침의 텅 빈 집무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무덤처럼 서늘하고 적막했어요. 강 회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 보풀이 일어난 노란색 수면 조끼 한 벌을 천천히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그것은 설날 전야 서연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주저없이 찢어버렸던 민준이의 단 하나 남은 여벌 옷이었습니다. 시뻘건 핏자국이 검붉게 말라붙은 그 천 조각은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숭고하고 무거운 생명의 증거였어요. 내가 나를 살렸던 그날 밤 나도 모르게 이 조각을 움켜쥐고 있었더구나. 회장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서연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던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나머지 반쪽 조끼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책상 위에 나란히 맞추어 보았죠. 두 조각이 하나로 합쳐지며 완벽한 모양을 이루는 순간 그날 밤에 처절했던 추위와 죽음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의 커다란 눈망울에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차올라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지옥의 문턱을 넘었던 기적 같은 핏빛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반쪽짜리 조끼를 쓰다듬는 서연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오른쪽 손등에는 마치 달 모양처럼 길게 구부러진 흉측한 붉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곱게 다듬어진 회장의 매끈한 손과는 너무나도 다른 고단한 삶의 흔적이었죠. 회장은 그 흉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쩌다 생긴 게냐? 그의 물음에 서연은 서둘러 소매를 끌어내려 흉터를 가리며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아, 이거요. 옛날에 식당 주방에서 일할 때 펄펄 끓는 뚝배기가 엎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밑에서 놀던 민준이를 감싸 안다가 그만 뜨거운 국물을 뒤집었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어미의 맹목적인 희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화상을 입을까봐 주저없이 끓는 물로 뛰어든 그 무모함이 늙은 호랑이의 굳게 닫힌 가슴을 쾅 하고 세게 내리쳤죠. 내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새끼를 지켜내는 짐승 같은 본능, 그것이 바로 서연이 보여준 진짜 모성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만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서연은 창밖의 쓸쓸한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아주 느리고 담담한 어조로 독백하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참 복이 없는 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일찍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쫓겨났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마 같고 괴물처럼 보였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모진 풍파를 견뎌낸 자만의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회장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녀의 아픈 고백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를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상처 준 것도 사람이었지만 결국 제 손을 잡아주고 다시 살게 해준 것도 다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서연의 눈빛이 아주 맑고 단단하게 빛나며 강 회장을 향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걷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작에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가여운 미망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숭고하고 따뜻한 진심이 회장의 얼어붙은 영혼을 완벽하게 녹여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원망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스스로를 구원해낸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집무실을 빠져나가자 넓은 방 안에는 강 회장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서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며 메아리쳤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회장은 책상 위로 합쳐진 노란색 조끼를 어루만지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죠. 평생 사람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돈을 버는 기계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끔찍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을 쫓아내고 홀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의료제국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돈이 대체 뭐라고, 그깟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핏줄조차 외면했던 자신의 잔인함이 어미의 희생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죠. 의사가 되겠다는 아들들에게 백정이나 다름없다며 독서를 퍼부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밀려왔어요. 결국 참았던 피눈물이 늙은 주름을 타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3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늙은 호랑이가 소리내어 엉엉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야, 지훈아, 애비가 잘못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끔찍한 괴물이었다. 텅 빈 집무실이 떠나가라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회장의 통곡 소리는 참으로 애처롭고 처절했어요. 수천억의 재산으로도 덮을 수 없는 자승자박의 뼈저린 참회가 꽁꽁 얼어붙었던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평생 권력의 꼭대기에서 남을 짓밟기만 하던 거인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완벽한 속죄의 의식이었죠. 회장은 책상 위로 얼굴을 파묻은 채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전부 다 틀렸어. 이 애비가 몹쓸 놈이다. 피도 눈물도 없던 철의 요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자식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상처투성이에 늙은 아비 한 명만이 남아 있었죠. 그동안 돈이라는 갑옷을 입고 애써 외면해왔던 지독한 고독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영혼을 하얗게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끔찍했던 오만함의 대가를 피눈물로 씻어내는 가슴 먹먹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처받은 영혼은 내일 아침 떠오르는 명절의 태양과 함께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강 회장의 오열 소리는 동이 틀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웅장했던 집무실은 늙은 아비의 피눈물로 가득 채워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평생을 남의 피눈물 위에 군림하며 떵떵거렸던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눈빛 한 번, 다정한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늙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불쌍했어요. 수천억의 재산보다 서연이 빚은 볼품없는 만두. 한 알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진실을 마주한 참으로 위대한 패배의 밤이었습니다. 눈부신 설날 아침이 밝아오자 강 회장은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을 열고 두 아들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의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눈물 자국이 선명한 늙고 초라한 노인이었죠. 회장은 두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그동안 내가 돈에 미친 끔찍한 괴물이었다며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소리내어 오열했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와 사과에 얼어붙었던 아들들의 가슴도 사르르 녹아내리며 붉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참으로 길고 아팠던 부자의 인연이 비로소 다시 이어지는 눈부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30년 묵은 원망의 벽이 무너지자 집무실 안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세 부자의 뭉클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들과 완벽한 화해를 이룬 강 회장은 곧바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가장 묵은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어요. 생명의 은인인 서연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악독한 시어머니 오말순의 집으로 경호원들을 이끌고 직접 들이닥친 것이죠.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간 거실에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던 오말순이 소파에 누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검은 정장 사내들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사색이 되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강 회장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덜덜 떠는 오말순의 눈앞으로 서늘하게 다가갔습니다. 비서실장이 탁자 위로 집어 던진 서류에는 오말순이 며느리 몰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횡령 증거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경찰서에 끌려가 감옥에서 평생 썩고 싶지 않다면 그 돈을 당장 100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서연의 앞으로 토해내라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악독한 시어머니의 숨통이 완벽하게 조여지는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말순은 납작 엎드려 싹싹 빌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렸죠. 하지만 강 회장의 두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자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쾅 내리치며 서연이 한겨울 눈밭으로 쫓겨나던 그날의 폭언을 완벽하게 되돌려 주었어요. 며느리 보고 재수 없는 년이라고? 내년이야말로 인간 말종이다. 회장의 그 통쾌한 거울 효과 대사에 오말순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린 채 오줌을 찔끔 지리고 말았죠. 악당의 완벽한 몰락과 죗값을 확인한 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훌쩍 빠져나왔습니다. 악당들을 모두 처단하고 난 그날 점심, 텅 비어 있던 강 회장의 거대한 대저택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들의 훈훈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모인 아들네 식구들은 물론이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서연과 민준이도 그 자리에 함께했죠. 게다가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었던 짬바 넘치는 청소반장 최복순 할머니까지 초대받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생명을 구해주며 그 어떤 핏줄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진짜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대리석 식탁 위에는 비싼 최고급 호텔 요리 대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박한 설날 떡국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뽀얀 국물 속에는 서연이 밤새 정성껏 빚어낸 옛날식 이북형 복주머니 만두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가득 담겨 있었죠. 강 회장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향수가 듬뿍 담긴 만두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의 넓은 무릎 위에는 네 살배기 민준이가 토끼 인형 복실이를 안고 까르르 웃으며 한없이 귀여운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났던 가여운 미망인과 쓸쓸히 죽어갈 뻔했던 늙은 호랑이에 지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완벽한 끝이 났습니다. 상처받은 약자들이 손을 맞잡고 빚어낸 기적은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버린 눈물겹고 눈부신 봄날이었죠. 더 이상 이들에게는 외로움도 가슴 시린 눈보라도 찾아오지 않을 만큼 따뜻한 평화가 깃들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가슴 먹먹한 진리가 떡국 위를 맴돌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웠던 겨울밤, 길바닥에 쓰러진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온기가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꽁꽁 얼어붙은 세상이라 해도 내가 먼저 내민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텅 빈 가슴을 봄날처럼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베푼 선의는 기필코 돌고 돌아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눈부신 동아줄이 되어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듣는 분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